간단한 사례를 보면 이제 여기에 예, 이제 하나의 그 사운드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대략 한 20kHz까지 성분이 들어있는 신호를 이제 샘플링을 하기를 충분히 이 20kHz보다 높은 2배보다 높은 주파수인 50kHz로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네, 50kHz 단위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50kHz 단위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스펙트럼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의 스펙트럼만 다시 필터링을 해서 찾아내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제 샘플링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지금 20kHz의 신호에 대해서 2배인 40kHz에 보다도 더 큰 50kHz로 샘플링을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2.5kHz로 샘플링을 한 케이스예요. 보시다시피 그 샘플링이 되게 드문드문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죠? 드문드문 일어났고 스펙트럼이 12kHz마다 반복이 돼야 되다 보니 그게 겹쳐버린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20kHz인데 12.5kHz에 또 나타나니까 이게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음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으면 충분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앞부분이죠.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조건을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방지하려면 아예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먼저 엔티 엘리어싱을 해서 잘라낸 다음에, 즉 원래 스펙트럼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렇게 제한을 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한 6kHz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폭이 확 줄었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 엘리어싱은 방지할 수 있다. 정보 신호의 주파수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12.5kHz로 샘플링을 하면 이와 같이 이것도 꽤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정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6kHz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쭉 늘려서 보면 여기가 6kHz란 말이죠. 여기가. 그러면 12.5kHz마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략 여기가 12.5kHz죠. 여기가 6K.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만큼 6K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6K, 이쪽으로 6K. 또 여기는 12.5의 2배니까 25kHz가 되겠죠. 그럼 또 이쪽으로 6K, 이쪽으로 6K.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겹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엔티 엘리어싱을 함으로써 스펙트럼을 겹치지 않게 하고 이제 샘플링을 천천히 하더라도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를 묻는 게 이제 앞에 이게 샘플링 과제고, 그 다음에 뒤에 과제가 이제 TDM 과제죠, 그죠? 그럼 TDM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샘플링 조건에 맞춰서 3개의 채널을, 즉 3개의 음원을 이제 각각 샘플링을 하는데 다른 시간에 샘플링을 해서 그걸 합친다 이거죠. 그럼 다른 시간에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으니까 그걸 합쳐버려도 서로 간에 다른 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래 것들을 그 시간만 추출해서 다시 원래 하나의 음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이제 TDM이다. 시그널 다중화다. 뭐 예를 보자면 결과만 놓고 보자면 1번 똑같네. 2번이 소리가 작게 들리죠. 샘플링을 해서. 아까 그거는 이제 원음이었고 요거는 샘플링 된 거죠. 샘플링 된 거 각각이. 근데 이제 각각 샘플링 이건 3번이 2번이
한 번은 이렇게 세 개가 각각이 이제 스펙트럼은 다 똑같이 나타나죠. 똑같이 나타난다는 게 같은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니고 샘플링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똑같이 차지하죠. 같은 주파수를 차지하되 이제 시간적으로 다르게 차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세 개죠. 방금 아까 본 그 샘플링된 세 개의 신호를 이것과 좀 잘 안 들리지만 이것과 이 세 가지 이거를 다 더한 게 이거야. 근데 이제 각각 시간마다 다르게 더했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촘촘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촘촘해졌어요. 시간 간격이. 스펙트럼도 지금 세 개가 다 겹쳐서 나타나죠. 시간 간격은 더 촘촘해지고 세 개의 신호가 다 섞인 거니까 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원래의 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샘플링을 하는데 사용할 임펄스의 그 열들이 0도의 위상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약간 틀어진 것, 우리가 이제 한 주기를 360도를 했을 때 3분의 1만큼, 3분의 1 주기만큼, 즉 12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 또 24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 즉 원래 주기대로 그 다음에 주기에 3분의 1이 틀어진 거, 3분의 2가 틀어진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신호를 줬고 이 합쳐진 것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려면 원래 주기대로 뽑을 건지 아니면 그거에 3분의 1 주기만큼 틀어진 걸 뽑을 건지 아니면 3분의 2 주기만큼 틀어진 걸 뽑을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서 곱하면 빠져나온다 그랬죠. 물론 이제 그것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TDM과 역 TDM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TDM을 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버전을 해본 거고 대부분의 TDM은 이제는 지금은 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샘플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샘플링은 이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화되고 나면 이제 디지털 신호를 멀티플렉싱을 하는 멀티플렉서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디지털 회로에서 멀티플렉서 회로는 배웠죠? 그죠? 그 멀티플렉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타이밍을 줘서 이 A, B, C 채널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디지털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서 보내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요 과제였고, 그래서 이제 네, 어제까지가 이제 과제 제출이었는데, 제가 몇 시간 전이 아니고 며칠 전에 이걸 얘기하면서 작년에 그 과제 제출 현황과 올해 제출 현황 이렇게 비교해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뭐 과목이 뭐 이건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오늘 벌써 5주차 과제 제출률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과제가? 난이도가 어땠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할 건 좀 많았던데. 네, 할 거는 좀 많죠. 소위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예, 그렇죠. 그 말, 예, 그거, 예, 그거성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했을 때와 저것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한 학생들은 예상이 다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상이 되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 있던 학생들은 그걸 직접 해봄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스펙트럼이나 아니면은 그 파형의 변화를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각적으로 그걸 관찰한다든지
함으로써 인식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대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해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론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몇몇 학생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제대로 완수가 된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 완수를 제대로 한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저 중에 50%도 안 된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그 우수과제 선정을 해서 올려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수과제 해서 그 과제가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보고서를 보자면 일단 여기 이제 보고서가 있고 이 웨이브 파일들이 이렇게 분류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한 정보 음원 제목별로 이렇게 3개의 채널에 대해서 있고, 보고서 있고, 샘플링을 하기 위한 그 임펄스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고, 그죠? 3개의 그 펄스열에 대해서 이게 50kHz짜리, 이게 25kHz짜리, 이게 12.5kHz짜리 샘플링이죠. 샘플링에 의한 임펄스 트레인이고, 원래 정보 신호 20kHz 대략 들어있는 것에 대한 12.5kHz 샘플링을 한 것의 스펙트럼, 보시다시피 엘리어싱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0kHz 샘플링, 이것도 어느 정도 엘리어싱이 발생하죠, 그죠? 25kHz인가? 그 다음에 이제 50kHz로 한 경우에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제가 한 거고요, 제 거고, 로우 패스 필터링을 엔티 엘리싱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과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이것을 풀었는지에 대한 여기 참고 링크들이 있죠. 뭐 제미나이를 질문했는지 아니면 레딧을 검색을 했는지, 표본화 정리와 관련된 사이트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냐,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따로 뭐 파형이라든가 스펙트럼을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좀 되었었으면 좋았겠죠. 네. 과정에 대해서 전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TDM에서 이제 3개의 그러니까 0도, 120도, 240도 서로 다른 그 시간에 샘플링을 하기 위한 샘플링 신호와 스펙트럼 뭐 어차피 다 똑같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3개를 A, B, C를 이제 합친 것들에 대한 결과, 이거죠. 결과에 대한 스펙트럼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것을 다시 역 TDM을 해서 추출해낸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뭐 했으면 된 것 같고, 최태현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었긴 했는데 스펙트럼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나타나고 여기까지만 나타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이게 지금 200kHz까지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략 한 여기 50kHz인가 뭐 하여튼 얼마까지밖에 안 나타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어차피 뒤에 거는 다 네. 반복이어서 네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 임의적으로 범위를 좀 잘랐어요. 그랬어요. 그거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도 하나의 그 정보기 때문에 그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베이스밴드 신호인지 아니면 샘플링된 신호인지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싶으면 아까 저처럼 아예 이 컨트롤 창을 쭉 늘려버리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좌우로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거 외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이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연수 학생인가는 이제 샘플링을 위한 신호를 아예 따로 수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수식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만든 신호다 보니까 이게 샘플링에 따라서 그 막 식을 조절해서 정확한 샘플링 신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정한 간격으로 그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나타난 경우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나 밑에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인 신호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 위에 것만 이렇게 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밑에서 잘라서 이 폭이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폭을 최대한 좁히면서 아주 짧게 잘라놨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어진 펄스를 가지고 해라. 네, 그랬던 거거든요. 네. TDM 해봤습니다. 이제 지난 과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자 아니죠. 금요일자로 또 과제가 DSB-SC 변복조와 그 다음에 FDM 과제가 있었죠, 그죠? 예. 변복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드웨이브로 해봤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FDM은 뭐 결과 파형만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이제 진폭 변조를 하는 거죠. 즉 캐리어를 서로 다른 캐리어 써서. TDM은 그 샘플링을 서로 다른 타이밍에 한다면 FDM은 이제 변조를 서로 다른 캐리어 주파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실어나르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죠. 샘플링은 실어나르는 그 샘플의 위치가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고,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냐 타이밍이 달라지냐 그 차이인 거죠. FDM이냐 TDM이냐는. 그래서 그 결과만 놓고 보자면 세 개의 채널이 이제 FDM이 된 거예요. 캐리어의 주파수가 세 개의 채널이 각각 어떠하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20kHz, 그 다음에 30kHz, 그 다음에 40kHz입니다. 그래서 20kHz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30kHz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한 채널이 있고, 40kHz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신호가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양쪽으로 이제 5kHz로 제한을 했죠. 정보 신호를. 그래서 그거는 DSB-SC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5kHz만큼씩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DSB-SC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와 같이 그 캐리어 주파수에서 스펙트럼 성분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 떨어지죠, 그죠? 밑으로 확 떨어져요. 이 캐리어가 없다는 뜻이지. 그 캐리어 주파수의 성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을 FDM을 한 거고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딱 붙이질 않아요.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한 채널만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채널만 우리가 뽑아내려면 그 수신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요 채널만 쓰고 싶으면 요 채널만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이렇게 해야죠. 내가 두 번째 채널만 뽑고 싶으면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야죠. 세 번째 채널만 뽑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조를 하면 되죠. 그 해당 그 캐리어를 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이제 세 개의 채널로부터 변조돼서 뭐 시나리오로 따지면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에서 이제 전파를 날렸을 때 라디오나 이런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전파가 저러하다. 스펙트럼이. 그러면 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만 이게 꼭 라디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선 공유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선 공유기도 이제 공유기마다 채널을 다른 걸 쓴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공유기의 신호를 뽑아서 그러니까 나랑 그 공유기랑 통신하려면 그 해당 공유기의 채널만 뽑아서 수신을 해야 되겠죠. 이 공유기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주변에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다 안테나에 수신이 되는데 내가 실제 통신할 그 공유기의 채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채널만 딱 뽑아서 그걸 이제 복조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몇 번 채널을 내가 수신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서 복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컨셉이 이제 저 FDM의 컨셉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죠. 과제를 비슷한 그 시퀀스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골드웨이브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과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있지 그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진폭 변복조 및 FDM 다중화 역다중화 실습 과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이미 다 사용법은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고 요것만 우리가 안 해본 이것도 뭐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어떻게 어떤 특정 시간대의 파형을 관찰을 하느냐부터 해서 스펙트럼 필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 5kHz짜리를 통해서 이제 정보 신호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데모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FDM 다중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채널 서로 다른 정보 신호로 이제 반송파를 변조시켜서 각각을 합쳐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걸 다시 이제 필요한 것만 채널을 추출하고 복조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역다중화, 다중화 과정, 진폭 변조 및 다중화 과정, 그 다음에 역다중화 및 복조 과정입니다. 또 한 명이 제출했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과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지난 과제라든가 이번 과제 없나요? 이제 우리가 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모델에서 설명할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대의 통신 시스템의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처리들은 대부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죠, 그죠?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킹 기초에서 공부를 한다면 프로토콜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여기에도 프로토콜들이 다 들어가. 이것들도 다 일종의 프로토콜들이에요. TDM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FDM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주파수 어떻게 쓰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 다 프로토콜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이제 아래 계층, 1, 2계층에 중점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위 계층도 좀 있긴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7계층에서 이제 1계층까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기에서 7에서 6계층, 표현계층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랬었고, 뭐 변조라든가 뭐 다중화, 다중접속, 선로부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1계층에서 2계층에서 일어난다. 채널 부화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계층이나 2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근데 암호화 같은 거는 사실 꼭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는다, 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게 대략 한 뭐 6계층에서 많이 암호가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고 그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로 암호화 시켜버리죠. 또는 뭐 다계층 위쪽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TLS라고도 하는데 암호화 방식에서 TCP 위층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기서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2단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공유기나 아니면 기지국으로의 무선 접속 과정은 이제 액세스 과정이거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과정, 즉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과정이죠. 엔드 디바이스가 공유기로 접속하거나 아니면 기지국으로 접속하거나, 뭐 공유기나 기지국이나 다 결국은 액세스 포인트들이지. 우리가 배운 이런 액세스 포인트로 접속하는, 즉 엔드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지점, 요 구간에서의 암호화는 이제 1계층 내지 2계층의 암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구간에서 무선 신호를 암호화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예 그 무선 신호로 가기 전에 이 정보단부터 암호화를 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그 음성이 언제 암호화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음성이 디지털화,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화 되겠죠. 내부에서, 휴대폰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디지털 컨버터를 거쳐서 이제 데이터 압축이 되고 암호화가 되고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음성은 여기서 암호화되질 않아요. 음성은 어디서 암호가 되냐? 이제 액세스 포인트로 넘어갈 때 우선 구간에서 암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 2계층에서 실제 신호의 전달 시점에 암호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유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그 유선망 구간에서는 암호화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음성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도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물론 아무나 도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한 도청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성 디지털 신호는 암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성 전화의 경우에요. 그러나 이제 보이스톡이라든가 이런 것 좀 얘기가 다르죠. 또는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은 아예 이 윗단, 상위단에서 즉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암호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망에서 아무리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이 엔드 디바이스까지 가기 전에는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하죠. 그건 엔드에서만 암호화를 하고 또 상대방 엔드에서 그걸 복호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이제 그걸 캐치할 수 없다. 물론 뭐
깨려고 들면야 어떻게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깰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죠. 뭐 요즘 또 공작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빠른 계산을 통해서 그 암호를 깰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암호화를 뭐 양자 암호화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보 신호들이, 예,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압축을 하고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뭐 암호화를 하기도 하고, 이건 여기서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송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위한 채널 보호와 또 다중화. 이 다중화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음성 신호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그 정보들이 또 하나의 그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이제 10분할 다중화를 써서 하나의 N 디바이스에서 이제 전송이 될 때는 10분할 다중화 또는 다중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예. 이 다중 접속은 여러분들 휴대폰에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 이제 기지국으로 전송될 때, 그런 때의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지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휴대폰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고정된 타이밍에 고정된 단말기를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 채널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요즘에 뭐 4G LTE나 아니면 5G망 같은 경우엔 여기서 쓰는 이 다중 접속은 대부분 FDMA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로 할 주파수 분할 다중화 자동 접속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음성 채널과 다른 사람의 음성 채널은 주파수로 나눠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은 뭐 이런 망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휴대전화망뿐만 아니고 공유기 같은 경우도 요즘은 대부분 이런 다중 접속을 할 때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쓰고요. 이때 쓰는 게 이제 앞에 O가 하나 더 붙습니다. OFDM이라고 하는데, OFDMA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울 텐데, 보통 그 LTE 같은 경우에는 그 기지국 하나에 할당되는 주파수 범위가 20MHz예요. 이게 이제 대역폭이죠. 대역폭. 보통 뭐 한 1점 몇 기가헤르츠 또는 2점 몇 기가헤르츠 대역에, 이건 대역이고요. 2.5기가헤르츠인가? 뭐 하여튼 대략 이 대역의 그 주파수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0MHz를 하나의 그 통신사의 기지국이 쓰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붙여서 쓸 수도 있긴 한데, 그 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널을 여러 개 붙여서 대역폭을 더 넓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이 이제 20MHz예요. 그러면 이 20MHz의 채널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런 FDM 채널이 15kHz에서 30kHz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하나의 채널이 15에서 30kHz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한 100개 정도, 100개 이상, 예, 그런 채널이 할당이 되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30kHz짜리 채널이 아주 좁죠. 30kHz면 이런 것들이 뭐 한 수백 개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5G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5GHz, 3.4GHz예요. 여기에서 그 통신사별로 약 100MHz를 쓰죠. 그래서 30kHz니까 이 100MHz 여기 뭐 수백 개 정도 그 아주 작은 채널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가입자가 30kHz만 쓰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음성을 쓸 때는 사실 대역폭이 뭐 30kHz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고, 이제 우리가 음성만 쓰지 않잖아요. 실제 데이터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터넷을 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뭐 속도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느려도 한 10Mbps 이상은 나와야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죠. 그죠? 영상 같은 거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채널을 하나의 사용자한테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전화를 쓰느냐, 뭐 카톡을 쓰느냐, 아니면 문자를 보내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한 사람한테 제공되는 채널이 30kHz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의 몇 배의 몇 개의 그 30kHz짜리 채널을 이렇게 더 붙여서 제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달라집니다. 어쨌든 방식은 FDM 방식으로 액세스를 해준다. 그래서 FDMA다. 뭐 그 앞에 붙은 O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2학기 가서 배우시죠.
네, 여기까지. 다른 것들은 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뭐 변조 과정 등등 뭐다 펄스 성형이라든가 주파수 확산을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했죠, 그죠? 군통신에서 주로 쓴다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쉬었다 갑시다.